네,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섰지만 정부 여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다시 격상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는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니까 그 후에 김종인 위원장도 찬성한다.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했고 정의당 역시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코로나 피해가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서민들에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그 3차 유행과 함께 단계가 격상됐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신중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먼저 제기하면 그건 당연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 여당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제안해서 야당이 주도할 때 소모적 정치적 논쟁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정의당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수 정당들이 여기에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이미 지난 4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실상 나왔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발단 자체가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과연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지금 추세를 본다면 내년 말까지 가는 것이 예상대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지난 8월 달 이후에 2차 파동이 2차 유행이 있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면 업종들은 엄청난 지금 피해를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녹색당 이런 당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년에 4분기를 나눠서 60만 원씩 40만 원씩에서 160만 원을 지급하자 이 정도 같으면은 약 80조 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이 소위 말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소수 정당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제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논리는 이것을 정부 예산안에 넣어서 하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1월 달에 돼서 추경으로 하느냐 이 논란입니다. 이 논란 때문에 정부 여당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체적 규모에서 본다 그러면은 추경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뉴딜 예산도 들어가고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예산들이 다 크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 부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론화가 될 경우가 있고 여기에 되면 여당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본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지속적인 어떤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하자라는 것이고 반면 야당은 전체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본 예산에 포함이 돼서 하자 이런 쪽에 이야기가 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부분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번 이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서의 재원 마련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피해 업종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좀 잠시 언급됐던 것처럼 예산안에 편성을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한국판 뉴딜 사업을 좀 축소하더라도 투입을 하자 이런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미래를 위한 초석 깔기인데 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콕 찍어서 빼자고 하는 거는 그건 정파적인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젊은 이해찬 의원이 필요할 때 같아요. 예전에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교육부 장관 때 일하는 방식 보면 예산을 꼼꼼하게 보고 예를 들면 불용이라든지 이자율의 조정으로 남은 예산들을 다 긁어내서 뭔가를 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예결위에 속한 의원들은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액을 잘 살펴보시고 불용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을 땡겨 쓰는 방식이 지금은 그 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불용 예산들을 좀 국회의원들이 누군가 한 명만 하면 돼요. 이 작업은 전체 국회의원들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한 명의 국회의원이 젊은 이해찬처럼 좀 그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원칙은 정파적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기. 예. 두 번째는 지금 정말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어렵지 않죠.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민들 기준으로 생각하기 이런 정도로 합의를 먼저 하시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난지원금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파적 이해 덕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물론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것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또 이 예산에서 충분히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예상 가능한 것이 있느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내년 9월, 내년 말까지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가치 기준, 이건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3, 4차, 뭐 설날 연휴 등등을 통해서 3, 4차 지원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약 15조 원의 재원 조달이 정부로서는 지금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뭐 비례세라든가 재난특별기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거나 매칭하게 되면 15조 원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이 본 예산에 넣어서 1월 달 지급하는 것이 국민화합이라든가 국민생활, 민생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민은 뉴딜을 택하자니 국민이 울고 국민을 택하자니 뉴딜이 운다. 이런 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뉴딜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의 뉴딜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또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삭감은 불 보듯이 뻔하단 말이죠. 뉴딜만 콧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색감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뉴딜도 넣어야 되는데 이 추경을 통해서 사실상 지원금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인데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본 예산 넣어서 미리 예방을 하자라는 그런 예. 것을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예. 뉴딜을 하자니 국민이 울고 국민을 택하자니 뭐 뉴딜이 운다. 그거는 저는 예. 그렇게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뉴딜 예산을 콕 찍은 건 너무나 정파적이어서 저는 설득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표현을 좀 정확하게 전해드리자면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오늘 했던 표현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 표현만 또 들어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석의 좀 여지가 좀 열려 있는 것 어쨌든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게 미래 사업입니다. 뉴딜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임기 말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있고 또 경제에 대한 미래 가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고 만약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뉴딜 사업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방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한번 좀 열겠다라는 데까지는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절차는 계속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한 번 더 만나기 전부터도 이미 서로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아니다. 지금 있는 후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이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떤 좀 접점이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렵겠죠. 왜 어렵냐면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고 국민의힘은 야당입니다.
저는 이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뭐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그게 부분입니까? 뭐냐면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때까지 하겠다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야당은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라면 야당이 추천한 석동현 전 검사 같은 경우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때까지 하겠다라면 아 이거는 그 민주당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야당의 태도는 어느 정도 돼줘야 하냐면 흔쾌하진 않다. 그러나 저 정도면 목을 메고 반대할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면 동의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거 목매고 반대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가 공수처장 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막 그 정파 없이 칼을 휘두를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후보를 추천했다면 저는 목매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변협이 추천한 판사라든가 그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판사는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예, 좀 무색무취한 분들이라 오히려 여당에선 흔쾌하지 않은 후보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했는데 또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선 아무리 회의를 해봐야 저는 결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의도적이죠. 왜 의도적이냐 하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또 이 공수처의 본질에 대한 목적인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 야당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의 그 비토권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충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위해서 박병석 의장이 여기 중재를 나섰습니다만 이건 뭐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기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의 의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달파하더라도 공수처장은 우리 사람으로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애당초 사실 말이 안 되는 법이었어요. 공수처장, 공수처 발족에 대해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 것이고 이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내건 것이 실제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공수처장을 야당이 원한다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던진 어떤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지금 와서 이제 어떤 처장의 위원회에 대해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독소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수의 힘으로 이걸 밀어붙여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 이 부분 잠깐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절대 의결 정족수, 상식적이지 않은 7명 추천위원 중에 6명 찬성, 그리고 교섭단체 야당 2명 추천이잖아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상 공수처법을 만드는 과정에 이니셔티브는 바른미래당이 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만약에 이게 거꾸로 상황이라면 보수 언론 등이 무슨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정족수를 만드냐고 할 만큼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가 제가 하는 것과 전혀 맞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당시 상황은 교섭단체가 야당 쪽에 2개였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보장하고 바른미래당이 비교적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겠죠. 예. 근데 지금 교섭단체가 국힘 2개죠. 하나예요. 예. 국민의힘. 상황이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논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이건 4+1에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려면 사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계속 안 들어오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근본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면 논의 진전이 안 되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흔쾌히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흔쾌히 동의. 그런 일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야당이 흔쾌히 동의하는 사안은 없어요. 그걸 빼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도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언론의 개통으로 나온 얘기는 한 달 후 되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수처법의 통과다라고 소위 말해서 마지노선을 정해놨단 말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여당 쪽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돋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여야가 합의가 됐으면 그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명쾌하고 적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우리가 비토권 하는데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토권이요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에도 비토권이 있어요. 야당에서 제안하는 사람을 여당이 비토하게 되면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토권은 공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 추천위원회가 결렬된 것도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호 비토를 한 거예요. 상호 비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가 솔로몬의 지혜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당초 이건 사실상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잘하겠다는 것이고 고위공직자에서 선별적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수처장이 정치적인 색채라든가 개파적인 색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당초 소위 말해서 뭐 바람직한 어떤 방법이라 그러면은 공수처장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먼저 여야가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야 추천권을 없애든지 이런 방식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위원 한 분이 개정안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야가 참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는 곳인데 국회가 이미 7월에 출범해야 될 공수처를 아직도 출범을 못 시키게 해요. 이건 지금 법 위반 상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공항 문제 역시도 공방 대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지역 지역구의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낙연 대표가 대구와 광주의 신공항까지도 함께 추진하자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그에 앞서서 홍준표 의원 역시도 전국에 4개 거점 공항을 두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천에 있잖아요, 수도권.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은 대각선 방향의 우리 국토의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토 상황을 고려하면 우선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고 이게 활성화되고 동부가 거점, 물류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게 1차 과제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대각선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낙연 대표도 저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할 때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정치권에 건의드리고 있는데 이런 국책 사업을 논의할 때 예를 들면 대구 대 부산 구도로 가져가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대구 대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국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길이 나와서 오히려 대구와 부산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럼 이 장기적인 이야기를 이낙연 대표가 왜 꺼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조금 바라보는 해석으로는 TK 지역의 반발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지역의 공항 이전 사업 역시도 좀 국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공항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해주면서 가덕도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근데 뭐 그 예산이라는 게 말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 진정성 그리고 그 제안의 적절성, 제안일 때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시에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광주 신공항,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 말씀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동남권 신공항을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 당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뭐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오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데 뭐 그 돈 자체를 전부 다 국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이제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등등의 지역에서는 지방비로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 공항이라든가 광주 공항이라든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거는 결국 전체적인 지역 균형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지도 드러내는 것도 되지만은 여기에서 민심을 아우르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호남 대권 주자로서의 지역 민심을 일일이 챙기고 있다는 그런 어떤 대권 주자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전국이 정치 공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경제성에 대한 공항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 부분들을 경제적 시각을 능가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보편적 상식으로 글쎄요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2029년에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은 드론이 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었겠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10곳이 적자입니다. 10곳이 적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건가. 이거는 좀 정치권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는 가운데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